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제 한국 점령과 대일 승전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죠. 해외에서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 모순이 당시의 계급 모순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18년 4월 하바롭스키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한인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동휘,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이름이죠. 유동열, 김립, 그 다음에 한인 볼세비키 연합정당이라고 해서 김 알렉산드리아나 오하묵 중심의 정당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한인 볼세비키 연합정당에서는 결성 직후에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백의군에게 김 알렉산드리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동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죠. 1919년 9월에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21년에 이동휘는 고려 공산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상해에서. 그러면서 상해파 고려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족적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르쿠츠크에서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고려 공산당을 결성하는데요. 이를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볼세비키 지지 세력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 두 파가 통합이 안 되고 그러자 코민테른이 두 당을 해산하고 코민테른 극동부 산하에 꼬르비우로 고려국, 그게 이제 러시아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를 설치해 한인 공산당 조직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또한 일본 내 한인 사회주의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크게 유행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배 논리에 따라서 아나키즘과 코뮤니즘이 생기게 됩니다. 무정부주의 볼세비즘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아나키즘이, 점차 볼세비즘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조선 고학생 동호회, 그 다음에 흑도회, 이 아나키즘의 상징색이 흑색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는 붉은색, 그리고 요즘에 동성애, 성소수자는 무지개 색깔이 상징 색깔로 쓰이고 있습니다. 1922년에 동우회, 일본 동우회 간부들이 귀국해서 전국 노동제 제군에게 격함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요. 이 동우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직접적 행동기관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도쿄에서 김약소, 송봉우, 이여성 등 북성회를 조직하게 되고 24년에 서울 종로구 제동에서 북풍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국내의 자생적 사회주의 세력도 형성하게 됩니다. 서울 청년의 그런 부분을 김사국, 김한 등 이름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서울콤 그룹,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어서 23년에 김사국이 고려 공산당 동맹과 고려 공산 청년 동맹을 창립하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공산당 결성에 또한 익숙한 이름 화요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좌익운동 할 때 화요회라는 이름도 기억해야 됩니다. 화요회가 주도한 조선 공산당 결성,
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서울 을지로의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창당한 유명하죠. 박헌영이 책임비서로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이어서 그런데 신의주 사건으로 해서 몰래 창당한 조선공산당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2차 공산당 60만세 시위도 있고요. 순종 인산이래. 그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 코민테른의 해산 명령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산당들이 일제 제국주의에 대항을 치열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또 이름이 나오죠. 김다냐, 김삼룡, 이현상, 박헌영을 추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다냐는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공산당 교육을 받은 엘리트죠. 나중에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이죠. 이제 불륜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일본 친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김다냐가 최종적으로 숙청당한 이유가 친일이라는 명목으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숙청의 명분이 대개 이런 것이죠. 아나키즘 운동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스페란토어. 이게 아나키즘 운동사에서 자멘호프가 만든 세계 공용어입니다. 1926년 국내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폭력으로서 조선혁명을 완수하고자 허무당을 조직한다. 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과는 관계가 없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는 적대 세력에 편입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노선별 독립전쟁을 한가람연구소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아나키즘 운동, 직접행동 조직, 의열단, 주로 무장투쟁을 스스로 밝혔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한인 아나키즘 운동에 대해서 여기 이혜영 선생이 있죠. 아나키즘 운동. 신채호 선생도 아나키즘 운동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김좌진과도 연합한 그런 내용들. 그러나 북만주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갈등, 심지어 김좌진이 박상실에게 암살을 당하게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상해의 아나키즘 투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흑색 공포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민족의 각 혁명정당과 사회주의 각 당이 연합한 전민족 통일전선에 의해 수립된 정부다라고 43년 10월에 임정의 제5차 헌법수정원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좌우 합작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의 반공주의로 계속 이어지고 끊임없는 좌우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 조직 의열단. 의열단 하면 생각나는 이름 김원봉, 윤세주. 밀양 사람들이죠.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수행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열단은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아나키즘 성향의 단체였습니다. 나중에 공산주의 계열로 되죠.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름만 남은 헝가리 청년 목숨 걸고 항일 의열단 폭탄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죠.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그 다음에 의열단과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을 신채호 선생이 작성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채호 선생도 사실 보면 아나키즘과 관련이 있고, 이런 조선혁명선언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과도 그렇게 반감이 없는 이제 민족주의자입니다만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이승만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이 대륙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여겨집니다. 조선혁명선언 내용 잠깐 볼까요? 2천만 민중은 1.75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의열단의 거사를 설명해 놓고 있고요. 나석주, 김지섭, 김상욱 다 나오죠. 1928년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김원봉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및 아나키즘 계열의 의열단원이 이탈하면서 조직이 약화되고요. 1929년에 의열단은 스스로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변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와 관계를 끊고 중국 국민정부와 항일 공동투쟁을 제의하게 되고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고 이렇게 혁명 간부학교 설치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독립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국민당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자체적으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승만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철없는 짓이라고. 외국 땅에서 이 독립적인 무장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역시 임시정부도 의열단도 중국 땅에서 내 이름으로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군의 소속으로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자체적으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거니까 그런 국제법을 전공한 이승만이 볼 때는 너무도 위험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논란들이 많죠. 이런 부분도 이승만의 일생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5년 7월 남경에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등이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면서 의열단 사실상 해체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1938년 10월 의열단 후신인 민족혁명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김구의 민족주의 세력과 합작을 추진하게 되죠. 1939년에 김구, 김원봉 명의로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 합작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다가 임정과 함께 광복을 맞게 되고 김원봉은 월북해서 6.25전쟁 때 남침의 한 주역으로 역할을 하다가 숙청당하게 되죠. 네 번째, 민족의 끈질긴 항전과 승전에서 서간도의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명하고 있고요. 망국의 순국으로 저항한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 집단기획망명에서 소론과 남인 주축이 돼서 서간도, 북간도 이런 그 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나오죠. 강화도의 양명학파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회영 육형제, 우당 이회영, 서간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이 고성이십니다. 우리가 상고사를 연구할 때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그리고 해학 2기에 이를 거쳐서 계연수의 환단고기, 이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할 때 고성이 씨한테 절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도 고성이십니다. 김대락 일가와 김동상 일가 유명하죠. 남인 계열들이 서간도로 가서 이제 독립투쟁을,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상용의 대동역사를 교재로 썼다고 하죠. 다음 북간도와 연해주에서도 항전 조직이 결성됩니다. 나철의 대종교와 주로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북간도로 가서 독립운동, 항전 세력을 구성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규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우리 상고사 관련해서 신단민사라든지 단군 민족의 역사 서술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기억해야 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백포 서일입니다. 청산리 전투, 이런 부분에 사실 김좌진 장군보다 더 직급이 높았던 분이죠. 또한 연해주의 의병 세력, 이범윤이 최재형도 있죠. 물질적으로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던 최재형, 이분도 쓸쓸하게 나중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익숙한 홍범도, 봉오동 승첩과 청산리 승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홍범도. 그러나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 사건 때 공산당에 협조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말이 많죠. 자유진영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반대 진영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홍범도는 나중에 소련 공산당이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열차에 태워서 강제 이주시켜버리죠. 그때 홍범도도 포함이 돼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극장에서 관리인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항일운동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승첩의 영웅 홍범도였습니다. 일제 독립군 초토화 작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에 있던 장장님과 협작을 하죠. 독립군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대거 작전을 벌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청산리 승첩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김좌진과 홍범도, 백포 서일이 사실은 총책이었죠. 여기서 포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서 일본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경신참변, 우리 흔히 간도참변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게 됩니다. 박은식 선생의 조선 독립운동 지열사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교과서는 무장투쟁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쓰는데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무장투쟁이 만능인가? 꼭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장투쟁에서 일본군 일부를 죽이고 난 그 결과가 간도참변입니다. 우리가 일본 경찰서 하나 습격해서 폭탄 터뜨리면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 이후에 보복으로 조치되는 그 민간인 학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장투쟁.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마사다 전투, 로마군한테 항전하다가 마사다 고지에서 최후까지 1인까지 다 죽고 최후에는 다 자살하고, 그때의 상황을 전달할 한 사람만을 소년을 남겨서 자살하고 장렬히 전사한 마사다 전투. 장렬히 전사한, 구국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7,000명의 남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장투쟁으로 일본군을 전멸해서 일제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일제 군인을 없애고도 우리 민간인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무장투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시 참변, 공산주의들 간의 이르크츠 구파와 상해파 고려 공산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군이 거의 대부분 죽었죠. 우리 독립군이 가장 많을 때가 3,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300 내지 5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에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독립, 실질적으로 독립 무장투쟁을 하던 독립군의 실질적인 세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승천 같은 이렇다 할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다가 공산당들의 투쟁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인, 아래에 써있듯이 자유시 참변은 한국 독립운동 사상 큰 비극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또 하나의 유명한 최진동의 도독부군 군대도 의심을 받고 있죠.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또 만주의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국민부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활동과 군사투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신민부는 배달국 재건 목표에 신민부가 탄생된, 이 배달국을 재건할 목표였습니다. 특이하죠. 부여족 통일회의, 그래서 제가 분홍색으로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민족유일당 건설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삼부를 통합하자는 것이고, 유명한 이름들 김동삼, 김원식, 김승학, 이청천, 그러나 이들이 다 좌우합작 성격입니다. 자고로 좌우 동서에서 좌우합작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없죠. 전부 공산화되죠. 특히 동유럽을 보십시오. 전부 공산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경계했던 이승만 박사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승만 박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만주사변과 한중연합항전,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이제 무장세력들, 공산주의자 무장세력들이 나옵니다. 한중연합항전을 하죠. 일제에 대해서.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청천, 신숙, 1932년 쌍성보 전투도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한중연합군의 연합작전이죠. 그러나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한중연합군도 붕괴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 동북항일연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코민텔은 7차 대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영내에 진입하고 코민테른의 지휘를 받고 맨 마지막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소련 영내의 동북 항일 연군 세력들 곧 88 특별저격 여단 출신의 김일성 나옵니다. 최용건, 김책 등이 소련의 지지를 받아 북한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동북 항일 연군입니다. 반면 한국 광복군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대한애국단 들어보셨죠? 이봉찬, 장윤봉길. 이 의거로 인해서 국민당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상해 임시정부가 너무도 비난하게 그렇게 살았죠. 장개석에게 한인사관교육 지원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이것도 중국군 소속입니다. 한일특별자치반을 설치하게 되고 이청천, 이범석 장군 등 이름이 나오죠. 중일전쟁 발발하게 되고 광복군 창설하고 40년에 한국광복부 출범이 되고 총사령관으로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이름이 나옵니다. 41년에 광복군 중국 측에 예속시키게 되죠. 임정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서울신문에 났던 또 하나의 기사, 미국 법무부 외국인 등록 부장인 얼 해리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제가 망해가고 1940년 8월에 재미 한인 독립운동단체는 활동보고를 통해 한 미국인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리슨 부장의 노력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 미국 내 외국인 등록대 일본 국적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역사에서 다룰 것입니다.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 계획 유명하죠. 일본이 너무 손을 드는 바람에 이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김구 선생은 끝내 아쉬워했죠. 김구 주석이 맞이한 일왕 항복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라고 백범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했으면 승전국의 일원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이런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실현되지가 못했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카이로 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독립, 장개석은 한국의 즉시 독립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 자유진영 쪽에서는 장개석은 한반도를 중국에 달라라고 주장했다라고 또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제왕연대표에서 망국기의 그 임시정부 다뤘던 그런 표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죠. 김구 선생은 5대부터 나옵니다. 이동령의 이름이 많이 보이죠. 임시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분열할 때마다 이동령 선생이 애를 많이 쓴 흔적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김구 선생이 후반에 그 어려운 임시정부를 계속 지켜온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방 후까지 임시정부가 사실로 존재를 했었죠. 그때는 이승만, 김구가 같이 이렇게 또 끌고 갔다가
8월 15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때 이제 임시정부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임시정부 30년. 그래서 이 건국과 관련해서 임시정부냐 1919년 임시정부 건국이냐 48년 대한민국 건국이냐 뭐 논란들이 많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국기의 여러 활동들, 이번 교과서에서는 무장투쟁 위주로 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뤄야 되겠습니다.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외교 독립운동으로서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뤄야 되겠고요.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비난을 받았던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역사에서는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 수호운동들 있죠. 국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영필 선생이 우리 문화재 지킨 내용들을, 그 다음에 오늘날 북촌, 우리가 많이 가는 북촌, 그 누굽니까? 정재권이죠. 그 당시 건축 사업가 정재권이 북촌을 건설해서 한옥을 지켜낸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역사에서는 찾아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본질, 한국사, 한국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있는데요.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우리 국가의 독립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위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학교를 설립한 실력 양속 운동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그러나 대한민국 이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는 다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주제로서 다룰 것입니다. 또한 국제 정치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어와 개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다뤄야 되겠죠. 무장투쟁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된 사진들 있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유시 참변 관련된 것. 한국 고교 교과서 8종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사회진화론, 의병운동, 국학운동, 민족주의 역사학, 근대개몽사학. 그래서 이 챕터에 관한 한 한가람 연구소의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의 보충, 무장투쟁 부분에 대한 보충 교재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 여러 운동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무장투쟁 부분, 그리고 외교 독립론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그것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민족운동이 전개했던 연도별로 정리해본 표 전에 보여드렸죠. 일제 총독부에 또한 1대부터 마지막 9대까지 그 이름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마사다케, 사이토 마코토, 미나미 지루라는 이름도 있고, 조선사 37권, 1936년부터 42년까지군요. 전에 제가 35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조선사 35권인데 37권으로 써 있고요. 이거를 간행한 것이 1938년입니다. 그때의 총독이 미나미 지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일제 경술국지 이전에 이미 조선사를 왜곡하려는 일제 제국주의에 맞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었고, 학자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조선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베 노부유키가 아주 험담을 하고 갔죠. 고종이 질문을 합니다.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고종시대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여정들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고요. 그 책이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고종이 일본이 진정으로 강하더냐 하고 일본 따라 배우기가 시작됩니다. 조사 실찰단도 일본에 보내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게 되고, 수신사 김기수, 김홍집 등이 가는데요. 일화로 김기수는 일본에 가서 배워오라고 했는데 가서 안 돌아다녔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여기저기 다 보여주려고 해도 볼 필요 없다고 하고 안 봤답니다. 그리고 개화 과정에서 그런 대화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은 주자학 이외에는 다른 학문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쪽 대신들이 자랑스럽게 우리는 주자학만을 숭상합니다. 다른 학문들은 다 잘못된 학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서구 학문을 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인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종을 비난하고 또한 을사오적을 비난합니다마는 왕은 왕대로, 그 다음에 대신들은 대신대로 그런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것이죠. 조선의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멸망 시기에 일본의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춘근 박사의 강의입니다. 1900년대 일본의 경제력, 강대국이 됐답니다. 이미 차이나보다 이미 앞섰습니다. 1900년 당시 일본의 GDP는 청나라 GDP를 2배 이상 압도했다고 합니다. 러일전쟁 승리로 1904년 러일전쟁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명실공히 세계적 강대국의 대열에 편입되었다. 러일전쟁 직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일본, 이거를 좀 더 뿌리로 가면 1543년 조선에서 가져간 도자기 기술, 조선에서 배워간 회치법, 은재련법으로 이와미 은광이 발견되고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벌은 도자기와 은광 말씀드린 적 있었죠.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조선이 아주 혁혁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2차 대전 개전 무렵에 세계 8대 강국 일본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렇게 나오죠. 소비에트 유니언, 일본이 8대 강국이었습니다. 1939년에. 그리고 패전 후 33년 만인 1978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줬죠. 이런 중국도 등소평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들여와서 2위를 탈환했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다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서 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 비극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통일에 좀 더 중국이 약해지는 것은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의 군사력 확장과 팽창주의.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던 때죠. 일본 육군이 99만 명이었답니다. 해군도 저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의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GDP 대비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군 전략과 러일 전쟁의 교훈 등도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속한 적용, 그런 내용들, 워싱턴 군축회의 관련해서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지 그런 내용도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제국 일본의 전쟁이라는 책과 일본 군비 확장의 역사라는 책이 또한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볼까요? 목차 1895년에 일본의 장병수 육군이 13만 명이었습니다. 1904년에는 90만 명, 99년에는 육군이 99만 명, 1931년 중일전쟁 당시에는 23만 명으로 줄었다가 1941년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육군이 210만 명, 45년에는 640만 명, 해군과 합치면 800만 대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함정수, 항공기수 어마어마했죠. 이런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내세우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승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스케일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제의 군사비 지출 비율 1881년에 16%에서 90년에 29%까지 올라갑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이렇게 많습니다. 7개 사단의 육군이 병력이 5만 6천. 우리 독립군은 제일 많았을 때가 3, 4천 명이라고 그랬죠. 무기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군은 이랬습니다. 결국 그 청산리 이런 부분들이 일본군 포위망을 뚫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스케일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일본의 군사력, 무라타 연발총, 유명한 총이죠. 일본의 군사력이 이랬습니다. 청국의 북양함대와 청일전쟁 시 일본 해군 마쓰시마함이죠. 기동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북양함대가 꼼짝을 못하게 당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는 13개 사단에 18만 명, 예비 병력이 67만 명, 군함이 57척이나 됩니다. 구축함 19척. 일본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 순양 전함 이부키, 일본 최초 항모 호쇼. 항공모함을 미국보다 더 나았다고 하죠. 처음에 일본이. 96식 함상 폭격기, 이게 전부 일본의 군사력입니다. 89식 중전차, 조선 출신 지원병의 규모도 이렇게 1943년 한창일 때는 5천 명이 넘게 됩니다. 일본의 군사비 세출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
그 당시에 이렇게 되시면 군사비 비율이 62%, 65%까지, 최고일 때는 69%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을지 상상이 되죠. 개전 시 미일 양국의 해군 전력 비교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총 톤수가 미국보다도 미국의 태평양 함대보다도 많았죠. 그러나 외교적으로 패권국 미국한테 도전한 일본이 외교에서 가장 실패한, 그래서 패망해버린, 항상 패권국의 편이었는데 그때는 패권국에 도전을 한, 싸운 일본의 외교력에 실패했죠. 외교사에서. 그 바람에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병력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저력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가이텐 특공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잠수정도 있었답니다. 이상으로 일본 점령시대, 일제시대 때 시대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챕터,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